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령시의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령급 외곽, 지도에서도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쇠 녹슨 냄새와 젖은 흙,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썩은 약재 향이 섞여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늦가을이었지만 바람은 계절보다 훨씬 차가웠고 사람의 천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무심하게 얼굴을 할퀴었다. 버스는 종점에서 나를 내려놓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방향을 틀어 떠났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마을은 곧바로 완전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개 짖는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없었다. 전봇대에 매달린 낡은 스피커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숨막힌 목으로 끼익거리는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중앙대 의대 부설 감염병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역학조사 보조라는 평범한 직무였지만 이번 파견은 명백히 달랐다. 고령 흑역병 차단체 가오링 헤이이, 공식 명칭은 원인 불명 급성 괴사성 감염 증후군이었으나 보고서에 그 이름을 적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마치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재앙을 불러올까 두려운 듯 속삭였다. 검은 병, 처음 환자가 발견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고령군 깊숙한 산자락에 홀로 남아있던 노인이 온몸이 검푸른 반점으로 뒤덮인 채 사망했다. 부검 결과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다. 장기는 마치 수십 년간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괴사해 있었고 혈관 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침전물이 발견되었다. 바이러스도 세균도 곰팡이도 아니었다. 그 후로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병은 마을 경계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임시 검문소는 텅 비어 있었다. 노란 방역 테이프가 바람에 너덜거리며 찢어진 상처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 급히 써붙인 붓글씨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들어오지 마시오. 돌아가시오. 글씨체는 분명히 현대의 것이 아니었다. 획은 지나치게 굵고 먹물이 종이에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오래된 부적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집들은 모두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창문에는 신문지와 한지가 겹겹이 붙어 있었고 문 손잡이에는 붉은 실이나 말린 쑥 다발이 매달려 있었다. 몇몇 집 앞에는 소금이 둥글게 뿌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방역이 아니라 부정부징을 막기 위한 결계였다. 이상하네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풍경이었다. 마을 회관은 언덕 위에 있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아래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공동묘지에 납골당처럼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동시에 밀려나왔다. 안에는 사람 셋이 있었다. 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보건소 간호사, 그리고 무당. 그녀는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지만 눈빛은 유난히 피로해 보였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재상이 놓여 있었고 말린 돼지머리 대신 검게 변색된 닭의 머리가 올려져 있었다. 지금 굿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내 질문에 공무원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환자들이 병원으로 옮기기도 전에 죽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지고요. 무당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묘하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있었다. 선생은 병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병은 이미 사람 몸에 있는 게 아니니까.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문에 손을 대고 있지 않았다. 바람도 없었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묻자 무당은 제상 위의 닭머리를 가리켰다. 검게 굳어버린 부리는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고 그 안쪽에서는 마치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검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땅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의 기억 속에 그날 밤 나는 마을 초입의 빈 민박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등유 램프 하나에 의지해야 했다. 창문 너머로는 산 그림자가 검은 파도처럼 일렁였고 어딘가에서 북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둥, 둥, 둥 굿이었다. 하지만 리듬은 이상했다.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엇박으로 흐트러졌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장단을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당 쪽에서 발자국 소리였다. 사각, 사각. 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젖은 천을 질질 끌며 걷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방문을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바닥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퍼져나왔다. 순간 코끝을 찌르는 강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썩은 약재, 그리고 오래된 시체 냄새. 나는 램프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그때 누군가 문 너머에서 낮게 속삭였다. 돌아오너라.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고 노인도 아이도 아니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겹쳐 울렸다. 여기는 우리 자리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등유 램프의 불꽃이 갑자기 길게 늘어졌다. 바람은 없었지만 불은 마치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듯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눅진해졌고 피부 위에 얇은 막이 덮이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아니라 목구멍에서 막히는 듯했다. 문턱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더 공포스러웠다. 마당에는 검은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사람 발 모양이었지만 발 뒤꿈치가 없었고 발가락은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그 흔적들은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벽을 타고 위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기어오른 것처럼. 나는 램프를 들고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발자국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물이 증발하듯, 아니 기억이 지워지듯 흔적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대신 벽에는 희미한 글자가 떠올랐다. 한자였다. 그러나 현대에서 쓰이는 형태가 아니었다. 진이, 금역, 전염을 금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병을 가둔다는 의미로도 쓰이던 오래된 표현. 그 글자는 몇 초 만에 벽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새벽까지 램프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고 굿소리는 어느새 완전히 멈춰 있었다. 대신 들려온 것은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쿵, 쿵. 북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심장 소리에 가까웠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몸이 된 것처럼 땅속 어딘가에서 고동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 나는 민박집을 나섰다. 안개가 마을을 삼키고 있었고
집들의 윤곽은 물속에서 바라본 것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몇몇 집 앞에는 검은 천이 걸려 있었는데 장례를 알리는 흰 천이 아니라 상중에도 쓰지 않는 색이었다. 보건소로 향하던 중 나는 길게서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옷차림은 도시의 것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기색이 있었다. 혹시 연구원 분이세요? 그녀는 내 명찰을 보고 물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젯밤에도 들었죠. 문 두드리는 소리.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려다 포기했다. 저도 외지인이에요. 간호사로 파견 왔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이상해요. 보건소와는 병원이라기보다 임시 안치소에 가까웠다. 침대마다 흰 천이 덮여 있었고 천 아래에서는 미세한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에는 아직 살아있는 환자가 하나 있었다. 중년 남자였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퍼져 있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시선은 천장을 뚫고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어젯밤부터 계속 이 말만 해요. 간호사가 속삭였다. 나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귀를 가까이 대자 거의 숨소리에 섞여 들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문입니까? 내 질문에 남자의 눈이 갑자기 나를 향해 돌아갔다. 그 눈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동공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검은 액체가 천천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산 아래 돌문. 우리가 봉인했는데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갑자기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경련을 일으켰고 입과 코, 귀에서 동시에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피가 아니었다. 냄새는 썩은 흙과 같았고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보건소의 형광등이 동시에 꺼졌다. 정적.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 사각, 사각. 사방에서 어둠 속에서 낮고 겹쳐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억해라. 우리를 묻은 이유를. 형광등이 다시 켜졌을 때 침대 위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흰 천만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손자국은 하나가 아니었다. 겹겹이 포개진 수십 개의 손이 마치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 한 것처럼 찍혀 있었다.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곳의 전염은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기억을 아는 순간, 과거를 들여다보는 순간 병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고령의 땅 속에는 아직도 열리지 말았어야 할 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군청 공무원은 더 이상 마을 안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부에서 철수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명령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떠나기 전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젯밤 무당이 남기고 갔습니다. 선생님만 보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검은 실로 묶인 얇은 나무패가 들어있었다. 나무패에는 붉은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미 보고서에서 본 사망자 명단과 일치했다. 단 하나 아직 살아있는 이름이 있었다. 내 이름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노트의 첫 장을 넘기자 빛이 바랜 한글과 한자가 뒤섞인 기록이 나타났다.
날짜는 조선 말기. 정확히는 고종 7년으로 적혀 있었다. 고령현 흑병 발생. 시신 썩음이 빠르고 피가 검게 변함. 마을 무당 셋. 제를 올렸으나 실패.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급해졌고 잉크가 번진 흔적이 많아졌다. 기록자는 관아의 석이었던 듯했다. 그는 병의 원인을 역병이 아니라 산 아래서 올라온 것이라 표현하고 있었다. 돌문을 다시 열어서는 안 된다. 열면 병은 몸이 아니라 혼에 붙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무당은 해가 지기 전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전날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다. 이미 봤군요. 그녀는 내가 들고 있던 노트를 보며 말했다. 이 마을은 예전에 한 번 세상에서 지워진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산으로 향했다. 마을 뒤편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곳. 잡목과 가시덤불 사이로 오래된 돌계단이 드러나 있었고 그 끝에는 거대한 바위가 입을 다문 짐승처럼 서 있었다. 바위 한가운데에는 문이 있었다. 사람이 손으로 다듬은 흔적이 분명했지만 문에는 손잡이도 틈도 없었다. 대신 문 전체에 수백 장의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대부분은 이미 검게 타거나 찢어져 있었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무당이 낮게 말했다. 그때도 지금처럼 병이 돌았죠. 그녀는 제사를 지내던 무당 중 하나가 잘못된 신을 불러들였다고 했다. 병을 몰아내기 위해 불렀던 것은 산신도 조상신도 아니었다. 이름 없는 것, 오래전에 묻혀 잊힌 존재.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대신 다이 선무로 삼아 병을 가두려 했다. 병을 사람에게서 떼어내 신에게 옮겼죠. 그리고 그 신을 이 문 뒤에 가둔 겁니다. 나는 돌문에 손을 가까이 가져갔다. 닿지도 않았는데 손끝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문 너머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진동이 느껴졌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럼 지금은 왜 다시... 내 질문을 무당이 끊었다. 기억 때문이에요. 봉인은 시간이 아니라 망각으로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도로가 뚫리고 외지인이 들어오고 기록이 발굴되면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기억은 곧 문을 두드리는 행위였다. 그때 돌문 안쪽에서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 부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붉은 글씨가 검게 변하며 스스로 타들어갔다. 시간이 없어요.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방울을 꺼냈다. 이번엔 완전히 끝내야 해요. 다시 봉인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올랐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들리던 그 심장 소리. 땅 전체가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돌문 표면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다. 사람의 얼굴들이었다. 서로 겹쳐지고 뒤틀린 채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분명히 나와 닮아 있었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발 뒤꿈치가 돌계단에 걸려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수십 개의 숨이 동시에 새는 소리에 가까웠다. 이미 늦었어. 내 입이 아닌 곳에서. 그러나 분명히 내 목소리로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있었는데도 무당의 방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딸랑거리는 소리는 점점 깨져 쇳소리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급히 부적을 꺼내 돌문에 붙였지만 부적은 닿자마자 검게 변해 바스러졌다. 안 돼. 아직 완전히 열리면 안 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문 표면이 숨쉬듯 부풀어 올랐다가 꺼졌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문을 안쪽에서 밀고 있는 것처럼 순간 내 머릿속에 추추찬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내 것이 아닌 기억. 그러나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내가 직접 겪은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들. 굶주린 마을, 검게 썩어가는 아이의 몸, 살아있는 가족을 묻으며 울부짖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단 앞에 무릎 꿇은 무당들. 그들 앞에 서 있던 것은 형체가 없었다. 영이 같기도 그림자 같기도 한 그것은 이름을 요구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름을 만들어 바쳤다. 신이 아닌 것을 신의 자리에 앉힌 순간이었다. 대신 무당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가 만든 신, 내 시야가 흔들렸다. 돌문에 비친 내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며 다른 얼굴들과 겹쳐졌다. 눈이 늘어나고 입이 과도하게 벌어졌다. 마치 내가 이곳에 묻힌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선생, 무당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나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들리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다. 대신은 기억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 기억을 끊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제 목숨으로는 부족해요. 이 병을 이해한 사람이 들어가야 해요. 보고, 듣고, 기록한 사람. 내 이름이 적힌 나무패가 떠올랐다. 이미 선택은 끝나 있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마을 쪽이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안개 사이로 마을 전체가 검은 막에 덮여가는 모습이 보였다. 집과 집 사이에서 사람 형체의 그림자들이 기어나와 서로 엉켜 있었다.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몸에 머무르지 않았다. 공간 자체가 오염되고 있었다. 지금 안 가면 무당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산 아래 모두가 문 안으로 끌려 들어갈 거예요. 돌문이 절반쯤 열렸다. 안쪽은 어둠이 아니었다. 끝없이 겹친 얼굴들과 뒤엉킨 팔다리, 그리고 검은 액체로 이루어진 기억의 바다였다. 그 안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돌아와라. 네가 시작한 기록이다. 네가 이어야 한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에서 썩은 약자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문을 닫으세요. 무당이 울부짖듯 외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스로 돌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문턱을 넘는 순간 내 발밑에서 심장 소리가 멈췄다. 세상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돌문 안쪽의 공기는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삼켜지는 느낌이었다. 피해가 아닌 기억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기운이 파고들었다. 발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바닥은 물처럼 흔들렸고 파문 속에서 얼굴들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그 얼굴들은 모두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나를 알고 있는 눈. 기록자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울렸다. 방향도 주체도 없었다. 소리는 이 공간 전체가 내는 것처럼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왔다. 보는 자, 남기는 자, 그러나 끝내지 못한 자.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에는 하늘도 땅도 없었다. 대신 무수한 장면들이 겹쳐진 채 떠 있었다. 조선시대의 마을, 일제강점기의 격리촌, 그리고 현대의 고련급. 시간은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를 검은 실 같은 것이 꿰뚫고 있었다. 실의 끝에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죽어 있지 않았다. 눈을 뜬 채 끝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를 잊지 마라. 잊으면 다시 온다.
도엔, 나는 그 말이 곧 병의 정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흑역은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강요하는 존재였다. 잊히는 순간 소멸하는 대신 스스로를 남기기 위해 사람의 혼과 기록에 기생하고 있었다. 그때 바다처럼 일렁이던 기억 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젊은 무당, 지금의 그녀보다 훨씬 어렸고 눈에는 공포 대신 확신이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병으로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관아의 관리들이 서 있었다. 신을 불러라. 무슨 신이든 상관없다. 천치르리. 그녀는 망설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이미 절박함으로 광기에 가까워져 있었다. 결국 그녀는 이름 없는 것을 불렀다. 부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대신이 필요했다. 내 뒤에서 또 다른 내가 말했다. 나는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존재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피부는 검게 갈라져 있었고 눈에서는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은 우리를 기록으로 만들었다. 그 존재가 손을 뻗자 내 머릿속으로 수많은 문서와 보고서, 논문과 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고령 흑역에 대한 모든 기록,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의 기록까지. 네가 쓰면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영원해진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기록자를 안으로 부르는 거군. 그는 웃었다. 내 얼굴로. 맞아. 이해한 자만이 문을 완전히 열 수 있으니까. 순간 공간이 흔들렸다. 바깥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무당의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문을 붙잡고 있었다. 선생, 그 목소리가 끊기듯 사라졌다. 대신 이곳의 얼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고통이 아니라 공포였다. 안 돼. 기억이 끊기면 나는 결심했다. 이곳에서 나갈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망치는 것.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검은 액체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따뜻했고 맥박을 치고 있었다. 흑역의 심장이었다. 날 기억하지 마라. 나는 낮게 말했다. 나도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효. 내 머릿속에서 고령에 대한 모든 지식과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들었다. 이름을 지우고 날짜를 흐트러뜨리고 인과를 끊었다. 학자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행위였다. 공간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겹쳐있던 얼굴들이 하나둘씩 형태를 잃고 녹아내렸다. 실처럼 이어져 있던 기억의 구조가 끊어지며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비명과 함께 떨어져 내렸다. 그러나 그들은 바닥에 닿기 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와 똑같이 생긴 존재가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멈춰. 우리는.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얼굴이 무너져 내리며 그 안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흩어졌다.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문자들이었다. 돌연 내 몸이 강하게 잡아당겨졌다. 뒤에서 빛이 터져 나왔다. 빛은 눈을 태우듯 강렬했다. 그러나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햇빛도 불도 아닌 망각의 빛이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색이었다. 나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듯 뒤로 넘어졌다. 몸이 아니라 의식만 잡아당겨지는 느낌이었다. 귀에서는 피가 아닌 기억이 흘러내리는 듯 웅웅거렸고 입안에는 오래된 종이를 씹은 것 같은 맛이 맴돌았다. 기록은 남아야 해. 아직 남아있던 목소리들이 발악하듯 외쳤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겹침을 잃고 하나둘 분리되며 희미해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돌문 앞에 누워 있었다. 하늘은 이미 새벽빛으로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사랑에는 어제보다 훨씬 옅었다.
심장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땅은 침묵하고 있었다. 선생. 무당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문 앞에 엎드린 채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방울은 산산이 깨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부적 한 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돌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다. 문 위에 붙어있던 부적도 새겨진 흔적도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는 자연스러운 바위 표면처럼 보였다. 마치 처음부터 문이 없었던 것처럼. 끝난 겁니까?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무당은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녀는 미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대신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있어요. 뭡니까? 그녀는 잠시 침을 삼켰다. 빈자리예요. 신이 있었던 자리는 오래도록 비어있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들었다. 고령이라는 지명, 흑역이라는 단어, 돌문과 기록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흐릿해졌다.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기억은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노트를 찾았다. 그러나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당이 건네주었던 기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잊는 거군요. 내가 중얼거리자 무당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선생이 선택한 대가예요. 이 마을은 살아남겠지만 대신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다. 마을은 고요했다. 검은 천은 사라졌고 집들의 창문에서 신문지와 한지가 떼어져 있었다. 몇몇 집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한 달간 수십 명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조차 모두의 기억에서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건소는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액체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류함을 열어보았지만 고령과 관련된 파일은 한 장도 없었다. 보고서는 내가 말끝을 흐리자 무당이 고개를 저었다. 쓰지 마세요. 쓰는 순간 빈자리는 다시 채워져요. 그날 오후 나는 마을을 떠났다. 버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시에 도착했고 도로는 멀쩡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고령의 산자락은 평범한 시골 풍경에 불과했다. 며칠 후 연구소로 복귀했다. 상부에서는 고령 파견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내 파견 기록 자체가 시스템에서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한 것은 그 이후였다. 나는 여전히 감염병 연구를 계속했지만 특정 단어들을 보면 두통이 왔다. 봉인 대신 기억 같은 단어였다. 그리고 가끔 새벽녘에 눈을 뜨면 손바닥에 검은 잉크 자국 같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씻으면 사라지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나타났다. 어느 날 빈 보고서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다. 키보드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알 수 없는 충동이 치밀어 올랐다. 기록해야 한다. 나는 손을 떼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연구실 창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반사된 얼굴은 아주 잠깐 나 혼자가 아니었다. 겹쳐진 얼굴 하나가 아주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즉시 커튼을 쳤다. 유리창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도 없었다. 겹쳐진 얼굴도 웃음도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졌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졌다. 눈을 감아도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고
눈을 떠도 현실이 선명하지 않았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알림은 없었고 통화 기록도 없었다. 단지 시계 숫자만이 같은 분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다. 037. 그 시각이 지나지 않았다. 지나갈 수 없었다. 나는 물을 마시려다 손을 멈췄다. 컵의 표면에 비친 내 손이 반박자 늦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떼어내려는 순간 반사된 손이 먼저 움켜쥐는 것처럼 보였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다. 유리 파편 사이로 아주 작은 검은 얼룩이 번졌다가 사라졌다. 다음 날 연구소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원인 불명의 데이터 조각들이 생성되었다가 삭제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관리자들은 단순한 캐시 오류라고 판단했지만 나는 화면에 잠깐 나타난 문자열을 보았다. 진이, 그리고 지워진 공백. 그날 이후로 나는 쓰지 않기로 했다. 보고서도, 메모도, 개인 일지도 모두 중단했다. 기록을 멈추면 안전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빈자리는 기록이 없어도 스스로를 채우려 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손이 기억하려 들었다. 눈이 의미를 찾으려 들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안에는 얇은 나무패 한 조각이 들어있었다. 붉은 글씨는 없었다. 대신 손으로 긁어낸 듯한 흔적만 남아있었고 그 호미빛을 받아 글자처럼 보였다.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뜻은 분명했다. 남겨라. 그날 밤 다시 0317에 눈이 떠졌다. 방 안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가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말려들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면 내가 아니라 방이 숨쉬는 것 같았다. 벽지가 미세하게 부풀었다가 꺼졌고 전등의 빛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다. 나는 책상으로 갔다. 키보드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써야만 끝난다는 생각이 겹쳤다. 그때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딸랑 방울 소리였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다리는 없었고 형태는 흐렸다. 그러나 의도만은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화면을 보았다. 빈 문서가 열려 있었다. 커서는 깜박이지 않았다. 멈춰 있었다. 나는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대신 키보드의 전원을 껐다. 정적이 방을 덮었다. 방울 소리도 숨쉬는 벽도 멈췄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시계를 보니 시간이 흘러 있었다. 0318. 아주 짧은 전진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다음 날부터 얼룩은 나타나지 않았다. 두통도 줄어들었다. 서버의 오류도 사라졌다. 그러나 완전한 끝은 아니었다. 가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말해지지 않은 단어의 공백이 들렸다. 의미가 빠진 자리.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빈칸. 나는 그 공백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채우지 않으려 애썼다. 몇 달 후 연구소 복도에서 처음 보는 신입연구원이 나를 불렀다. 선배님, 이거 혹시 아세요? 그가 보여준 논문 초록에는 새로운 감염 양상이 언급되어 있었다. 원인 불명, 지역 한정, 기록의 결손. 사례 지역은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름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 순간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뒤로 아주 희미한 흔들림이 지나갔다. 웃음도 목소리도 없었다. 그저 비어있음이 잠깐 나를 스쳤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